삼성전자의 향후 주요 이벤트는 히타치 인수하고 애플과의 협력 가능성. 히타치 인수 가능성은 여러 측면으로 긍정적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히타치의 반도체와 인프라 사업 부분을 인수할 경우에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애플하고의 삼성전자의 협력. 근데 언뜻 보게 되면 상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최근의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요, 윈윈 전략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수율은 언제 좋아질 건가에 대한 어떤 그런 시점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수율에 대한 거는 아마도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자들의 공부방 경제 원탑에서 매일 강의를 하고 있는 조진표 대표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증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근 4개월 동안 주식시장은 역사적으로 매우 드문 강력한 상승장을 좀 보였어요. 금융위기 이후에 강세장이었던 때가 2009년, 그리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코스피 3,300포인트를 찍었었던 2021년, 요 두 번의 등락 후에 반등을 제외하면 현재와 같은 상승장은 3저 호황 시기에만 나타났어요. 3저 호황은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약 한 4년 동안 일어났던 단군 일의 가장 큰 호황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그 구간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코스피가 153포인트였던 코스피가요, 4년 만에 1000포인트를 넘었었으니까, 그러니까 약 한 500%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확실히 확인이 가능하죠. 이때 3저 시대였다라고 했는데요. 그때는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를 말하는 3저 시대였습니다. 현재 주식시장하고 매크로 환경 또한 달러 약세라든지 유가의 안정 구간이라고 하는 점에서 3저 호황과 굉장히 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러 약세하고 저유가 조합은 사실 일반적으로 나타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원자재 가격이 달러로 표시되니까 달러 약세면 원자재 가격은 사실 상승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3저 호황 시기 이후에 약 한 40년 만에 나타난 정말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상장 기업들 대부분이 사실은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는 수출 기업에는 굉장히 불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약세 시에는 한국 증시가 상승하는 건 기업 이익 개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달러 약세 시기에 사실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기업 이익도 물론 작용하겠지만 밸류에이션이 급등하기 때문에 상승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적절한 것 같고요. 달러가 약세고 원화가 강세라고 하는 건 누군가 달러를 팔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파는 달러의 일부가 한국 같은 이런 나라들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유동성의 유입은 기업의 이익보다는 밸류에이션을 자극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의 한국 증시는 기업의 이익, 경제 물론 맞지만 함께 밸류에이션 때문에 상승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우리 증시의 급락을 두고 두 가지 외부 충격이 좀 있었어요. 첫째는 사실은 이제 트럼프 정책의 어떤 관세 정책의 발표였잖아요. 자동차라든지 철강 같은 국내 수출 업종에 대한 타격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를 촉발했다고 할까요? 특히 최근에 끝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이 동반 매도를 했었던 조선이나 원전주 같은 종목들이 지수를 끌어내렸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통상 지난 무역 합의가 그대로 유지가 됐고, 또 안보 관련해서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에 대한 부분들, 또 주한미군의 부지 소유권 이전 관련돼 있는 이런 주제가 나오기도 했고요. 하지만 우리 시장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강력한 관세 정책 때문에 충격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증시를 좀 발목을 많이 잡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잖아요. 특히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또 금융소득세 강화 같은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좀 급격하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과거 정부들의 증세 정책 발표 시에도 나타났던 시장 반응하고 궤를 좀 같이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의 이익 감소라든지 또는 고배당주, 그리고 이제 금융주에 대한 투자 매력 감소 우려는 사실 기관 투자자들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현재 시장이 단기적인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 것은 맞지만, 하지만 3저 호황 시기의 도래와 함께 정부의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반기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제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증시 상승 흐름의 긍정적인 신호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보았을 때 주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있을까요?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 그러니까 숨겨진 암초들에 대한 분석, 경계해야 될 부분들 좀 말씀드려보면 우선 첫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부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미국의 견조한 경제 펀더멘탈, 또 지속되는 지정학적인 불안감, 거기에 달러 선호 심리를 부추기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환차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거든요. 과거 금리 인상 시기에도 달러 강세는 신흥국 시장에서의 대규모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을 촉발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현재 원달러 환율의 상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전환을 통해서 시장 하락의 트리거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식어가고 있는 정책 기대감. 그러니까 정책은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올해 들어서 강력한 연간 가이던스 제시 같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였고, 그러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대감이 컸는데 이제는 정책 효과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안고 있게 됐거든요. 만약에 증시 부양 정책 후퇴나 또는 기대감의 악화된 부분들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큰 폭의 조정보다는 하반기 지수 정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난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시장이 급락했잖아요. 최근에 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이 됐지만 대주주 기준에 대한 별도 시행령에 대한 거는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이게 대통령실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만일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거나 또 시장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된다? 그러면 투자 심리는 급격히 위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연말에 불청객인 대주주 양도세 폭탄이에요.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의 어떤 불확실성은 올해 특히 더 큰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 개편안에 따르게 되면 50억 원이었었던 양도세 부과 기준 다시 10억 원으로 강화될 예정이다라고 이런 얘기들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양도세 부과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고, 이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쏟아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과거에 대주주 기준이 강화됐던 시기, 그러니까 연말 증시 그때에도 예외 없이 큰 폭의 하락을 경험했었던 그런 경험들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의 충격이 굉장히 컸고요. 전체 투자 인구 대비해서 과세 대상자 수는 적을지라도 이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매도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특정 시점에 집중된다라고 하면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를 급격히 위축하고 그러면서 투매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고요. 신중한 입장을 좀 보이지만 이 불확실성 자체가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공적인 투자는 사실 수익을 내는 것만큼이나 손실을 방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하방 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투자 전략 세우는 지혜가 좀 필요한 시점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는데요. 9월에 시장 어떻게 보시고 계시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수와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시장이 가장 우려했었던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적인 관세 폭탄이나 또는 예측 불가능한 어떤 돌발 발언 같은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사실 우려보다는 좀 무난했다, 또는 긴장감 속에서 지켜봤지만 순조롭게 마무리됐다라는 평가가 좀 지배적이에요. 이번 회담의 핵심 성과는 기존의 관세 협상의 유지 또는 산업 협력의 강화 이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조선이라든지 또는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시사한 점은 해당 산업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고요.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다시 경제의 본질, 그러니까 글로벌 거시경제 지표 그리고 통화정책으로 빠르게 이동할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변수가 사라진 이번 9월, 이 9월 시장의 향방은 철저히 펀더멘탈에 의해서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9월 증시의 흐름을 좌우할 변수를 꼽으다라고 말씀드리면 단연코 미국의 FOMC에서의 기준금리 결정이죠. 지난 잭슨 홀 미팅에서 연준 의장이 고용시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불을 좀 지폈고 현재 시장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약 한 90% 내외 정도에 평정되고 있어서 굉장히 높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랑 저나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예상대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돼서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연준이 시장의 기대대로 9월 금리 인하를 한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유동성 환경에 청신호가 되겠죠. 달러 강세 압력이 완화되고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이 되고 또 이렇게 되면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기술주와 같은 성장주에 대한 투자 매력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 반대죠. 금리 동결 또는 매파적 신호의 부분인데 9월 초에 발표될 고용 지표라든지 또는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주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JP 모건 같은 IP 쪽에서는 섣부른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내놓고 있거든요. 만약 금리가 동결이 된다라고 하면 한 90% 정도의 기대감은 고스란히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월 투자 전략은 변수에 대응하는 두 가지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첫 번째 투자 포트폴리오는 정상회담 수혜주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 이 포트폴리오가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회담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됐던 섹터가 조선이라든지 원전업 등에 대한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한 관심은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미국하고 우리나라 간의 산업 협력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수록 관련 기업들의 수주 기대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전기차라든지 또는 배터리 분야는 비록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미국이 대중국 견제에 대한 기조를 계속한다라고 하면 한국 기업들이 당연히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되어 있는 종목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서 과실을 얻는 전략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금리 향방에 따른 유연한 어떤 포지셔닝 같아요. 9월 시장의 핵심이 금리 인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인 것 같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 기술주라든지 제약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 성장주의 비중을 실었으면 좋겠고 만약 금리 동결이 된다라고 하면 실적이 안정적인 가치주라든지 고배당주 같은 최근 유가 상승의 수혜를 보는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도 포트폴리오를 편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러한 방향성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목하면 좋을 종목 혹은 섹터 있을까요? 정상회담은 특정 어떤 산업 분야의 명확한 어떤 정책의 순풍을 좀 얘기했고요. 정책의 순풍을 타라 이런 격언이 있는 것처럼 정책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정책 관련되어 있는 종목 첫 번째는 조선이라든지 에너지 섹터에 대한 부분들인데 조선과 에너지 섹터에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협력에 대한 분야를 언급했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LNG 수출에 대한 확대라든지 또는 국내 조선업계의 LNG 운반선 수주 경쟁력 같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조선 섹터 분명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원전 분야죠. 원전 분야도 협력 강화가 가능성이 좀 열려 있고 이렇게 조선인이라든지 원전 쪽에서의 어떤 조선사 또는 원전 기자재 관련 기업들 정책 모멘텀으로 실적과 연결되는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하고 2차전지 섹터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이번 회담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중국 견제라는 큰 틀 안에서 한국의 자동차라든지 2차전지 산업은 전략적으로 정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관세 부담이 완화되고 또 IRA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데 중국하고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라고 하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 다시 기대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동성의 물길을 따라가라는 말처럼 금리 인하의 열쇠를 쥔 성장주도 당연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장의 시선이 이제 9월 FOMC에 쏠리고 있는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은 성장주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장주 관련되어 있는 섹터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성장주의 반도체하고 소프트웨어 섹터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미래 성장 가치를 현재로 할인해서 오는 부담이 줄기 때문에 기술 성장주 같은 종목들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 있고, 특히 AI 시장에 대한 개화는 이제 시작 단계고,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니까요. AI 기술을 활용한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플랫폼 기업에 다시 한번 유동성의 물길이 트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는 AI 시장의 핵심 주도주들이 테마주로 시장을 이끌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주목해야 될 섹터는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 섹터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바이오 섹터는 R&D 비용이라든지 금리 변동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금리 인하가 하게 되면 자금 조달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낮아지고, 임상 진행이라든지 또는 신약 개발에 대한 속도를 충분히 또 빨리 낼 수 있거든요. 또 특히 최근 들어서 AI 기술을 접목한 신약 개발 같은 새로운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또는 금리 상승기에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었던 우량 바이오 기업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가리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9월 시장은 거시적인 변수하고 정책 모멘텀이 교차하면서 종목의 차별화가 좀 극심해지는 그런 시장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위기하고 기회는 늘 공존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이 변동성의 파도 위에서 진주를 낚아올리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반기에 코스피 3,300 돌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반기에 코스피가 3,300 돌파 가능하다.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가장 주목할 만한 긍정적인 요인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아요. 최근 상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서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였었던 기업 가치 저평가 해소, 이 부분들에 대한 그 전망 계속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또 주주 환원 정책 같은 것을 유도해서 코스피 역대 최고점에 대한 돌파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좀 높게 점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고요. 둘째는 기업의 실적인 것 같아요. 현재 코스피의 순이익 컨센서스는 올해가 204조 원이고요. 내년 2026년이 238조 원 수준으로 12개월 선행 순이익으로도 보게 되면 226조 원 정도에 해당해서 연초 대비해서 한 4% 이상 상승으로 조정이 됐거든요. 특히 한국 증시의 대장주인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업종의 가파른 실적 개선세가 전체 코스피 이익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좀 전망치를 높이는 견인 역할을 좀 하고 있죠. 인공지능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따른 HBM, 또 고부가 가치 제품 수요의 증가, 이러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를 현실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다수의 증권사들도요, 올해 코스피 상장사들의 전체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요.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매력을 높여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귀환을 유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 그 다음에 유동성의 확대인 것 같아요.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금리 인하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낮추고 투자 확대 유도하고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신흥국, 특히 펀더멘털이 튼튼한 나라들, 그 펀더멘털이 튼튼한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 가장 저는 현재로서는 매력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국 증시로 자금 유입 충분히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달러와 약세 기조를 포함한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환차익 기대감까지 높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인까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현재 주식시장과 또 매크로 환경 또한 달러 강세와 유가 안정 구간이라고 하는 점에서 3조 호황과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한국 상장 기업들의 대부분이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는 수출 기업에 굉장히 불합리한 환경이지만, 달러 약세 시기에는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밸류에이션, 기업의 이익도 물론 작용하지만 밸류에이션이 급등했기 때문에 상승장이 나타났었거든요. 이런 상승장이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코스피 3,300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23조 원 계약으로 인해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최근에 시장을 뜨겁게 달군 건 삼성전자하고 테슬라하고의 23조 원 계약 소식이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거대한 뉴스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어디까지 이끌어줄지 좀 주목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이고, 어떤 포인트를 체크해야 될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지난 7월이죠. 시장이 예상한 부분들이 사실은 현실화됐죠. 삼성전자의 글로벌 빅테크하고의 약 22조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 체결. 그리고 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SNS를 통해서 직접 계약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계약이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 칩인 AI6 생산하는 것을 통해서 2033년까지 생산을 장기 계약을 맺은 건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역사상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고, 작년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약 한 7%에 달하는 굉장히 엄청난 성과거든요. 이런 여러 소식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원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이번 계약의 의미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삼성전자가요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에 밀려서 고전을 해왔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고 있는 테슬라의 차세대 칩을 수주하면서 최첨단 공정에서의 기술력, 또 신뢰도를 전 세계에 증명했고요. 특히 자율주행의 두뇌에 해당하는 미래의 모빌리티 시장의 핵심 공급망에 깊숙이 진입한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에 다른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추가 수주를 끌어낼 수 있고, 그런 강력한 레퍼런스가 이번 삼성과 테슬라의 수주인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 수주가 미국의 심장부인 텍사스 테슬러 공장에서 생산이 되는데요. 미국 정부의 지원 아래 파운드리 사업의 어떤 부활을 노리는, 사실 인텔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차량용 반도체 강자 기업인 퀄컴에도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계약으로 인해서 파운드리 사업의 반등을 알렸다라고 하면, 이제 시장의 시선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1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현금이 과연 어디로 향할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가장 구체적으로 거론된 건 바로 일본 히타치의 백색 가전 사업의 인수설이죠. 표면적으로는 가전사업 확장으로 보이지만 그 본질은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내수시장의 유통망, 그리고 브랜드를 한 번에 확보하려고 하는 전략적 포석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 수익을 넘어서요, 삼성의 취약시장을 공략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삼성전자는 매우 긍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테슬라하고의 초대형 계약으로 파운드리 사업의 부활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었던 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HBM의 AI 메모리 시장의 주도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세 번째는 대형 M&A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판을 열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최고조로 달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실적 어떻게 보셨나요? 최근 발표된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을 두고 시장의 해석이 좀 분분해요.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어닝 쇼크라는 평가와 함께 주가도 조정을 받았으니까요. 삼성 이번 실적 발표를 보면 매출이 한 74조 6천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이 4조 7천 정도 나왔는데, 문제는 영업이익에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4조 7천은 시장 기대치가 6조 원을 넘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적게 나왔었으니까 쇼크였고, 작년 2분기하고 비교해도 무려 50% 이상 급감한 실적이었으니까 사실 문제였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부각이 좀 된 것 같고요. 이번 그 어닝 쇼크의 핵심은 단연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부진이었습니다. AI 시장의 확대로 인해서 반도체 사업의 화려한 부활을 기대했지만 사실 여러 암초에 부딪히면서 영업이익이 쪼그라들었죠.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메모리 반도체 재고자산 평가에 따른 대규모 충당금이었는데요. 이게 회계상 비용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창고에 쌓여 있는 어떤 낸드 플래시 같은 일부 메모리 반도체의 가치가 떨어질 거를 대비해서 미리 손실로 처리했는데, 시장에서는 이 일회성 비용에 대한 규모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격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의 총화로 불리는 HBM, 이 HBM 시장에서도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주도권을 완벽하게 잡지 못했죠. 기대만큼 이익을 못 냈죠. 동시에 반도체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사업도 고객사 확보의 어떤 부진이라든지 또 수율 문제가 겹치면서 조 단위의 적자를 기록했었던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로 인해 가지고 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 좋았고요. 또 분기 실적을 이끌었었던 갤럭시 S 시리즈에 대한 어떤 신제품 출시 효과가 2분기에 나타날 걸로 좀 보여졌지만 그렇지 못했고 계절적인 비수기로 좀 접어들면서 스마트폰 사업도 잠시 쉬고 있는 그런 사이에 반도체 사업이 그 공백을 메꿔줬어야 되는데 못 메꿔줬었던 아쉬운 점이 좀 남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은 예상치 못한 회계적 비용, 그리고 반도체 사업의 경쟁력 회복에 대한 지연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인이 겹쳐서 발생한 어닝 쇼크였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죠. 많은 증권사들이 이번 2분기가 실적의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분석이 있으니까요. 논란이 됐었던 HBM의 출하량은 본격적으로 조금씩 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하고의 대규모 파운드리 계약도 따냈거든요.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떤 신규 폴더블 폰 출시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반도체 사업이 제자리를 좀 찾아간다라고 하면 점진적인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전망을 알려주신다면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전망을 얘기하려면 사실은 뼈아픈 과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2022년이죠. 세계 최초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적용한 3나노 공정 양산을 선언하면서 TSMC를 넘어서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포부를 좀 밝혔거든요. 근데 하지만 기대하고 좀 달리 초기의 수율이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나오면서 처참한 실패를 겪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글, 퀄컴 같은 핵심 고객사들이 등을 돌리고 TSMC로 떠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거든요. 이는 단순히 수주 실패를 넘어서 첨단 공정에 대한 기술적인 신뢰를 잃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그 결과 파운드리 사업부는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면서 삼성전자에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이 됐죠. 깊은 절망 속에서 지난 7월 달 정말 기적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죠. 바로 테슬라하고 22조 원에 해당하는 차세대 자율주행 칩인 AI6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한 거죠. 이 계약 하나가 파운드리 사업의 모든 부정적인 전망을 완전히 뒤집는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의 중요한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테슬라의 AI6 칩은 현존하는 가장 복잡하고 가장 강력한 반도체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칩의 생산을 삼성전자에게 맡겼다고 하는 건 삼성전자의 차세대 2나노 공정 기술, 또 미래 수율에 대한 테슬라의 강한 신뢰를 좀 의미하고 있고요. 3나노 실패로 무너졌던 기술적 신뢰를 단번에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파운드리 사업은 누가 우리 고객인가가 가장 강력한 영업 무기거든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인 테슬라를 고객으로 확보함으로 인해서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다시 삼성 앞으로 끌어올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 계약이 2033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계약이거든요. 향후 10년 동안 파운드리 사업부의 안정적인 실적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율은 언제 좋아질 건가에 대한 어떤 그런 시점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수율에 대한 거는 아마도 올해 연말이 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고, 삼성이 이제 부진했던 3나노를 빠르게 넘어서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아키텍처를 더욱 발전시킨 2나노 공정에 대한 모든 역량 집중하고 있고, 테슬라의 칩 역시 이 2나노 공정으로 생산이 좀 되고 있으니까요. 증권가에서는 삼성이 올해 말까지 미국 테일러에 있는 공장에서 2나노 공정 수율을 60% 이상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현재 순조롭게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0% 수출하고 하는 건 정말 안정적인 양산 그리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죠. 과거처럼 무리하게 미세 공정 개발 속도만 내세우기보다는 4나노, 2나노 핵심 공정의 어떤 수율 안정화에 집중하는 실용적인 전략으로 선회한 건 역시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3나노의 뼈아픈 실패를 딛고 테슬라 수주를 통해 가지고 2나노 공정에서 부활의 어떤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물론 TSMC하고의 격차는 여전히 크고 인텔이 쫓아오는 추격도 굉장히 거세거든요. 하지만 가장 어두웠던 터널은 좀 지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점진적인 가동률 상승, 수율 개선 기대가 되면 본격적인 실적 턴 어라운드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026년부터는 이 부분들이 가시화될 수 있다. 그러면 단기 실적보다는 삼성 파운드리가 기술적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다시 자리 잡는 큰 그림에 대한 어떤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향후 삼성전자와 관련해 기대해 볼 만한 이벤트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삼성전자의 향후 주요 이벤트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히타치 인수하고 애플과의 협력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삼성전자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삼성전자의 히타치 인수 가능성은 여러 측면으로 긍정적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히타치의 반도체와 인프라 사업 부분을 인수할 경우에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히타치가 특히 산업용 전력 반도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강자지만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아직 경쟁사 대비해서 여류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히타치 인수를 통해서 이 약점을 보완하고 전 세계적인 전력 반도체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히타치의 차량용 반도체 기술은 삼성의 어떤 전장 사업과의 결합을 통해서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사업 확장을 넘어서 삼성의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원을 창출하는 데 좀 크게 기여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애플하고의 삼성전자의 협력. 근데 언뜻 보게 되면 둘 다 같은 쪽에서의 사업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최근의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요. 윈윈 전략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과거에 경쟁 관계였던 두 회사가 이제는 공급망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고 애플이 아이폰이라든지 맥북 또 애플워치 같은 핵심 제품에 필요한 반도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첨단 파운드리 공정 그리고 차세대 OLED 기술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 보유하고 있거든요. 최근 애플이 AI 가속기 또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강화하면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 기술이 애플의 차세대 칩셋 생산에 필수적이고 이렇게 되면 삼성 파운드리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고 그러면서 수익성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새로운 디바이스에도 삼성 마이크로 OLED 기술이 필수적으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거든요. 이처럼 애플하고의 협력은 삼성전자의 AI 반도체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강화, 그리고 안정적인 대형 공급사의 확보, 그리고 그러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는 단순히 메모리 반도체 회사를 넘어서 이제는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히타치 인수는 기술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애플과의 협력은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공고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이벤트는 삼성전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핵심 동력이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주가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7만 전자에 돌파했는데 8만 전자 시대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시고 하반기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8만 전자 시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하반기 내에 8만 전자는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는 의미 있는 8만 전자. 단순히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적 개선을 기반으로 한 현실적인 목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실적이 극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 때문만 한 거는 아니고요. 시장의 컨센서스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죠. 삼성전자를 주목해야 되는 세 가지 핵심 동력이 있는데 첫 번째 핵심 동력은 반도체 부분의 부활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가의 핵심 키는 결국은 반도체 부분이 쥐고 있잖아요. 부진했었던 상반기를 뒤로하고 하반기에는 극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되고 상반기 내내 발목을 잡았었던 HBM의 경쟁력 그 어떤 우려 해소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5세대 제품인 HBM3 2단의 어떤 주요 고객사 품질 테스트가 마무리 단계에 좀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공급 확대도 시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도체 부분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HBM4 그러니까 6세대 반도체 제품에 대한 샘플에 대한 긍정적인 테스트 결과도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좀 찾아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올해 하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년 이상 적자를 기록하고 있던 파운드리 사업 역시 중대한 변곡점을 좀 맞이하고 있죠. 테슬라하고 22조 이상의 규모에 대한 수주, 그러면서 애플 아이폰 쪽에 대한 이미지 센서 공급 같은 대형 고객사의 확보 소식을 통해서 가동률이 상승할 거고, 그렇게 되면 실적에 청신호가 켜지겠죠. 단순한 매출 증가를 넘어서 TSMC의 유일한 대안으로서 삼성 파운드리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시장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됐었던 그런 중대한 수주였던 거고요. 둘째는 스마트폰하고 디스플레이의 어떤 견조한 실적인 것 같아요. 반도체가 화려한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이쪽 디스플레이 사업은 견조한 실적을 통해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좀 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에 갤럭시 시리즈가 이제 출시가 되면 AI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킬 거고, 그렇게 되면 뭐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좀 공고히 할 것 같아서요. 또 폴더블 시장의 압도적인 1위가 삼성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어떤 리스크가 그동안 굉장히 많았는데 이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좀 완화될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 불확실성이 많았었는데 충수 사법 리스크라든지 또는 내부적인 이슈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또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문제도 거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도 점차 완화되면 그런 국면에 접어드는 게 올해 하반기일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될 거고,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수급이 다시 삼성전자로 집중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올해 하반기에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 지금 굉장히 어두운 터널의 끝을 지나고 있고 밝은 성장의 대로로 진입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게 삼성전자인 것 같고요.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하반기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그 사이클의 큰 그림을 좀 보시고 투자하는 전략 펼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원전주 주가 분위기와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에너지 안보 부분과 기술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하면서 주요 의제로 다뤘었던 섹터가 조선, 방산, 원전 관련되어 있는 이런 섹터였거든요. 특히 원전은 탄소 중립 시대의 어떤 핵심 에너지원으로 부각이 되면서 미국하고의 협력이 기대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회담 전에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고, 실제 이제 회담 후에 시장에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좀 나타났죠. 그러니까 초기에 회담 결과에 대한 어떤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코스피 지수하고 함께 원전주 또한 일시적인 하락을 경험했고, 특히 주식 격언에 뉴스에 팔아라라고 하는 것처럼 기대감에 미리 주가가 반영된 후에 막상 이벤트가 종료되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원전주와 함께 지수도 밀렸었던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긍정적인 기대감 속에서 원전주의 주가를 출렁이게 한 주요 변수는 바로 사실은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어떤 진상조사 소식,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국내 원전 관련주에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고, 그리고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의 계약 파문 역시 원전주가 한동안 방향을 잃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만큼 큰 어떤 불확실성을 좀 안겨줬죠. 하지만 이제 흥미로운 점은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원전주가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원전에 대한 시장의 신뢰 또는 성장 잠재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올해 2분기 사실 원전주가 불기둥 같은 정말 강한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하반기에도 이런 순항이 이어질지에 대한 기대하고 우려가 교차하는 지금 상황인데요. 현재 이제 원전주는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변화, 또 각국의 어떤 원전 도입 이런 추세에 힘입어가지고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400기 건설을 하겠다 뭐 이런 구상을 내놓으면서 정책적인 지원감이 살아있는 것 원전주의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코 원전이나 또는 웨스팅하우스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런 이슈를 통해서 묻지마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금물인 것 같고요. 원전 산업 내에서도 분야를 좀 세분화해서 종목을 가리는 좀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걸 가릴 수 있는 것들은 첫 번째, 대형 원전 수출과 SMR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웨스팅하우스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요. 대형 원전의 해외 수출 관련주는 당분간 정치적으로나 또는 외교적 변수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거든요. 체코 수주 본계약 체결 여부가 단기적인 주가 방향성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두 번째는 SMR 관련 밸류체인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핵심 기자재를 생산하는 기업들,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의 어떤 수혜주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한울 3호기, 신한울 4호기 같은 이런 쪽에서 건설 재개 또는 국내 정책에 따라서 안정적인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원전 기자재나 부품 그리고 유지 보수하는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외부 변수하고 무관하게 꾸준하게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현재 원전주를 둘러싼 분위기는 사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기대와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팽배하게 맞서고 있다. 그래서 거시적인 산업의 성장을 믿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 기업이 처한 어떤 구체적인 상황 또는 리스크를 냉철하게 분석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국내 원전 업계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전 세계가 탄소 중립, 에너지 안보라고 하는 이 두 마리를 쫓는 지금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자력 에너지가 화려하게 이제 부활을 좀 하고 있고, 길었던 침묵을 깨고 대한민국 원전 산업이 다시 한번 글로벌 원전 시장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준비를 좀 마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전 산업의 강력한 기반은 바로 사실은 국내 시장이죠. 그리고 정부가 장기적인 성장판을 확실하게 열어줬는데 지난 2월에 11차 그 정기본이라고 하는 회의를 통해서 국내 원전 산업의 미래를 열었죠. 2038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35%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이렇다는 얘기는 원전을 제1의 전원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단순한 유지가 아니라 확장을 의미하는 요번 계획에 따르게 되면 최소 2개 이상의 신규 대형 원전 건설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설계라든지 또는 주기기 제작 또는 시공 또 기자재 공급에 이르는 거대한 원전 생태계의 전반에 수십조 원 규모의 일감이 꾸준히 공급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신한울 3호기라든지 3호기 건설에 이어가지고 추가적인 프로젝트가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관련 기업들의 장기 실적 가시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요. 더 주목해야 될 건 2035년까지 약 한 0.7기가와트 규모의 SMR을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SMR을 단순히 연구개발하는 단계를 넘어서 실제 국가 전력망에 편입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는 한국의 미래가 SMR 시장을 선도할 어떤 테스트 베드이자 첫 상용화 시장이 될 거라고 하는 어떤 예고하는 그런 대목이 되지 않을까 싶고, 안정적인 내수를 통해서 원전 산업이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요. 특히 유럽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한 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의 성공이 2024년에 UAE의 바라카 원전 이후에 15년 만에 이룬 정말 대단한 성과거든요. 특히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건 팀코리아의 기술력, 사업 수행 능력,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걸 입증한 사건이고요. 단순히 일회성 수주를 넘어서 그 이후에 폴란드라든지 영국 또 네덜란드 같은 유럽 시장 진출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미래 원전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 단연 SMR이죠. 우리는 이 시장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요. 정부하고 기업이 합심해서 개발 중인 혁신형 SMR도 2028년에 표준 설계 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수준의 안정성, 경제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혁신형 SMR도 향후 화력 발전을 대체하거나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거나 또는 수소 생산 같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무한한 확장성도 가지고 있죠. 대한민국 원전 산업은 확실한 내수, 검증된 수출 경쟁력,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SMR, 이 세 가지의 강력한 성장 엔진을 모두 장착을 했고요.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성장 사이클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급락 후 반등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난 8월 19일, 20일 전후로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원전주 전체가 이제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죠. 그 원인은 한 가지죠.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이명 계약 논란이죠.
채권 원전 수주를 따내는 그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하고의 어떤 다소 불리한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 내용은 두 가지죠.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출 지역에 대한 제한, 그 다음에 기술 사용료의 지급. 수출 지역에 대한 제한은 향후에 북미라든지 EU 같은 핵심 시장에 진출할 때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얻거나 공동으로 진출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이고, 기술 사용료에 대한 건 원전 수출할 때마다 상당 금액의 기술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대한민국의 원전 수출의 핵심적인 주 기기의 공급사인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래 성장성, 그러면서 수익성이 훼손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한간에는 애써 만든 밥을 남에게 퍼주는 거 아니냐, 수출에 어떤 족쇄가 채워졌다, 이런 어떤 비판이 쏟아졌거든요.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었고, 그러면서 대량 매도세가 이어졌고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초래를 맞았던 거죠. 근데 이제 펀더멘탈의 문제라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돌발 악재로 인한 센티멘탈 쇼크에 가까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제 급락의 충격은 오래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주가는 빠르게 회복했고 반등했으니까요. 시장의 어떤 초기 공포에서 벗어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본질적인 가치를 다시금 시장이 주목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고요. 반등의 주요 원인은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펀더멘털은 견고하고 과도한 우려였다라고 하는 평가였습니다. 시장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계약 내용을 뜯어보기 시작하면서 최악은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됐고요. 물론 이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원전 수출 자체가 무산된 건 아니고, 이미 확보한 체코에 대한 사업, 국내 사업 물량만으로도 막대한 수주 잔고가 뒷받침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부각되었고, 단기 악재가 어떤 회사의 장기 성장성을 완전히 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성적인 판단이 유입되면서 상승을 좀 했고요. 두 번째는 미래 원전 전부가 아닌 SMR이라든지 또는 가스터빈 같은 이런 부분들의 재발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리스케어 파워 같은 글로벌 선도 기업의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는 넘버원 SMR 파운드리로 자기매김하고 있는데요. 만일 SMR이 2030년에 본격적으로 개화되게 되면 최대 수혜받는 기업임에는 분명 틀림없는 사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2030년에 SMR 부분에서의 수조 원의 매출 발생하는 거 충분히 가능한데,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 수요 폭증으로 인해서 전 세계 LNG 발전소의 건설 붐, 그리고 세계 5번째로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한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거든요. 그렇게 된 어떤 캐시카우를 장착하고 있다라는 게 전해지면서 반등을 좀 했고, 세 번째는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의 펀더멘털 대비해서 싸졌다라고 판단이 들면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주가 반등을 이끌었거든요. 특히 최근 주요 증권사들이 SMR이라든지 또는 가스터빈의 성장성을 근거로 인해 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목표 주가지만 한 1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했었던 증권사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주가 수준이 정말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계속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공감대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원전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이슈는 무엇인가요? 올해 그 원전 산업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거대한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고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핵심 동력을 반드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핵심 동력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핵심 동력은 AI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부른 전력 위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원전을 소환한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에는 정말로 상상 이상의 전력을 요구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안정적이고 대규모 무탄소 전원력을 찾고 있는데, 그 해답이 바로 원자력이니까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같은 기업들이 원전 기업 또는 장기 전력 계약을 좀 체결하면서 원자력의 필요성을 몸소 증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원전이 단순한 대체 에너지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심장을 뛰게 할 필수 에너지로 격상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게임 체인저 하죠. SMR입니다. SMR인데 세계 각국이 SMR과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상용화의 사활을 좀 걸고 있어요. 세계 원자력 기구 IAEA가 2035년에 SMR 시장이 약 6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거다라고 전망했으니까요. 특히 미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통해서 리스케어 파워 같은 선도 기업들의 움직임, 그리고 SMR 시대를
눈앞에 현실로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점차 많이 늘고 있고, 국내 기업들도 역시 SMR 쪽에서의 주기기 제작이라든지 또는 설계 같은 핵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안보라든지 탄소 중립 같은 시대적인 요구인 것 같아요. 거대한 호재 속에서도 최근 원전주가 급격한 변동을 보이면서 혼란에 좀 빠뜨리고 있는데, 기회하고 리스크를 좀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지금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기회하고 리스크적인 이슈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기회 요인은 해외 수주 본격화하고 정책적인 지원이 기회의 요인인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코의 신규 원전 사업 같은 조 단위의 해외 수주 결과가 가시화될 전망인데요. K원전의 기술력 또는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수주 성공에 대한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면, 또 정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일감을 공급하면서 금융을 지원하고 R&D의 지원을 확대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원전 계속 운전이라든지 또는 신규 원전 건설을 규제와 합리화 같은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겠죠. 근데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웨스팅하우스하고의 분쟁이죠.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이죠. 최근에 가장 충격을 안긴 이슈거든요. 지식재산권 분쟁 합의에 대한 내용인데, 향후에 차세대 원전 수출하게 되면 상당 규모의 로열티, 물품 용역 제공해야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제기됐거든요. K원전의 수익성 또는 기술 자립도에 대한 또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주면서 주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도 앞서 언급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도 극심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펀더멘털 개선 속도보다 기대감이 앞서 나간 부분은 없는지 좀 냉철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지금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렇게 리스크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고 또 기대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회와 리스크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목할 만한 원전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올해 하반기 우리는 이제 원전 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어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자로의 심장을 만드는 제조 또는 원전 건설과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건설이라든지 운영 또는 원전의 두뇌를 책임지는 어떤 핵심 기술, 이 세 가지 축을 대표하는 기업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표 기업들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업은 K원전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하고는 정말 K원전을 논할 수 없는데요. 원자로라든지 또는 증기발생기 같은 원전의 핵심 주기기를 제작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자 글로벌 시장에서도 손꼽히는 정말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원전의 TSMC를 꿈꾸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최근 들어 하고 있는데요. 세계 1위 SMR 기업인 뉴스케어 파워의 핵심 기자재를 공급할 예정이고, 2030년에 7천억 원을 투자해가지고요, SMR 모듈 생산에 대한 능력을 좀 대폭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고, 또 향후 폭발적으로 성장할 SMR 시장의 과실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또 이제 체코라든지 폴란드 같은 팀 코리아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그 해외 원전 프로젝트의 심장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수주를 성공하게 되면 가장 큰 규모의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어서요. 물론 이제 최근에 웨스팅하우스하고 이제 불거진 어떤 분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대체 불가능한 제조 역량을 갖고 있는 그런 변치 않는 투자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일봉 차트인데요. 그동안 일봉 차트에서 박스권 형태의 긴 구간을 거의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지내왔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웨스팅하우스하고 불거졌었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거든요. 웨스팅하우스하고 불거졌었던 요 구간 정도가 보시게 되면, 이평선으로 보게 되면 요게 61선이고요. 그 밑에 이 선이 121선이에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하고 불거졌었던 이 구간이 61선과 121선 안에 들어왔었을 때 매수 구간이었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매수도 지금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61과 121선에 대한 부분들을 길게 놨었을 때, 저는 61과 121선 안에 들어오는 요
가격대 정도 들어오는 구간에 온다라고 하면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고, 지금 6만 원대에 있는 요 가격대는 다소 홀딩하면서 시장의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또는 기회 또는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관망하면서 지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은 사실 짧은 가격대가 일희일비할 수 있는, 갑자기 내렸다가 갑자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지만, 긴 안목을 두고 투자를 하는 그런 구간이 필요한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원전 설계의 두뇌를 담당하는 기업인 한전기술이죠. 원전건설의 첫 단계는 설계하고 엔지니어링인데, 여기를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에요. 원전 설계 기술력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원자력 기술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거든요. 한전기술은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해외 원전 수출 시에 한수원하고 팀코리아의 일원으로 참여해가지고 설계 기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리고 꾸준한 수혜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 한전기술이어서, 한전기술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한전기술에 대한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가 한전기술의 차트인데요. 한전기술의 차트는 앞서 차트의 형태를 보였을 때 대량 거래량을 통해서, 저는 검정색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검정색 라인을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씩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이 검정색 라인을 뚫고 올라갈 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서 뚫고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을 그린 이후에 뚫고 올라가고, 이제는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받는 거죠. 검정색 라인에 있었을 때가 6만 원, 7만 원 정도 선에 있었는데 2배 정도 되는 12만 원까지 올랐다가 이제는 밑으로 내려와서 8만 원 구간까지 내려오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좀 받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웨스팅하우스의 논란, 또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로 위아래를 급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박스를 그린 하단 구간, 그러니까 가격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한 8만 원 초반, 8만 원 초반대 오는 그 가격대에 대한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세를 분할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종목이 한전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박스권 하단 구간에 오는 라인을 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원전을 짓고 또 운용하고 또 해체까지 담당하는 이 밸류체인에 있어서의 지배 기업이죠. 3조 원 규모의 그 신한울 3호기 또 4호기 주설비 공사를 수주하면서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에 최대 수혜를 얻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또 웨스팅하우스라든지 또는 홀텍하고 손잡고 SMR 쪽에서의 어떤 상용화하고 대형 원전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글로벌 어떤 영토를 좀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또 핀란드라든지 미국 같은 해외 프로젝트의 연쇄 수주 가능성도 굉장히 커져가고 있어서 원전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이 좀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저는 세 번째 기업 현대건설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현대건설도 역시나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의 일봉 차트인데요. 역시나 현대건설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검정색 라인, 요 검정색 라인 말씀드리는 거죠. 요 검정색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들,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서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비슷하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61선과 121선을 연장해 놓게 보게 되면 61선과 121선 안에서 현대건설도 역시나 앞으로 횡보하는 그림을 가져가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요. 61선과 121선을 박스를 그려놓고 나서 요 구간 안에 들어올 때 분할 매수 전략 좀 필요한 종목이 현대건설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6만 원대 초반에 있지만 6만 원 초반에 있는 요 구간에서는 현대건설 같은 종목은 분할 매수 첫 번째에 들어가도 괜찮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종목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첫 번째, 한전기술 두 번째, 현대건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준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성공적인 투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2차전지 업종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은 명확한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강세를 띄우고 있는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은 리튬 가격의 반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그 두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작용하면서 그동안 부진했었던 이산화탄소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은 상승을 좀 했으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유럽의 전기차의 어떤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굉장히 높아졌어요. 올해 상반기까지만 놓고 보면 유럽에서 판매된 전기차가 약 한 119만 대 정도 되거든요.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한 25% 성장을 한 거고요. 유럽에서 환경 규제 강화된 게 이렇게 성장의 주요 요인이었고, 유럽의 전기차는 올해 2025년 전체적으로 유럽이 한 300만 대 정도 판매가 될 것 같고, 미국이 한 160만 대 정도 판매될 것 같아서 미국 대비해서 유럽이 한 2배 정도 규모로 성장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작년부터 올해까지 특히나 유럽 시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렇게 전기차에 대한 어떤 신차가 급격하게 나오면서 전체 신차 중에서 전기차 비중이 80% 이상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7년 되면 전기차 신차가 100% 비중을 차지할 전망에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 2035년에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9년 있죠. 9년 뒤에는 내연차 판매 금지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연기관차를 개발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독일이 올해 7월 달부터 대대적인 법인 전기차 육성 정책을 펼칩니다. 유럽은 법인 차량이 전체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영국, 프랑스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에 나서고 있거든요. 독일이 유럽 시장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고 그 뒤를 잇는 국가는 바로 영국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리튬 가격 상승도 올해 6월 중순부터 리튬 가격이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중국의 CATL의 세계 채굴량 3%를 차지하는 리튬 광산 3개월 생산 중단에 대한 결정이었죠.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 작년 하반기에 가동이 좀 중단됐다가 올해 초에 다시 재가동했었던 라인인데 요게 지금 다시 3개월 생산 중단에 결정이 됐죠. 이렇게 되니까 리튬 가격이 상승 흐름을 6월 중순부터 진행을 했고 지금은 약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꺾인 그런 상태죠. 더더군다나 CATL을 포함한 중국 업체들의 리튬 공급 축소 이벤트가 중국 정부의 주도의 어떤 공급 조절의 정책의 일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리튬 가격 상승은 단순히 판가 지표의 정상화만의 이슈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렇게 이제 주요 광물 가격이 상승하면 그 다음 분기에 양극재 가격, 그리고 그 다음 분기에 배터리 셀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거든요. 제품을 싸게 구매하고자 하는 전방 고객사들의 주문량이 회복될 거고 동시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하면 2차 전지에 굉장히 호재에 대한 얘기들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좋은 흐름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중국 관세도 주가 상승 흐름으로 전개했죠. 최근에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흑연의 93.5%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흑연 음극재 생산 기업들이 큰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그 반사이익의 가장 중심에 있는데요. 중국산 흑연의 그렇게 93.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현재하고 비교해서 적게는 포스코 퓨처엠이 30%에서 많게는 50%에 이르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거다라고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북미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탈중국 공급망의 어떤 핵심 주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업종의 반등은 단순히 바닥을 찍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더욱 견고하고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중요한 신호고요. 배터리 산업의 성장이 피크를 치려면 저는 아직도 10년 이상 남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상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 2022년, 2023년에 2차 전지 배터리 기업 안에 그런 소리만 있었다고 하면 그런 종목들이 다 상승을 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2차 전지 관련주가 다 상승하는 파티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기술력 그리고 시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만 살아남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재화된 밸류체인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의 파이를 키워가는 새로운 시대가 곧 열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확대로 2차 전지 업종과 관련주들의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요? 최근에 각국 정부는 전기차 전환 속도를 유지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전기차 가격 할인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좀 확대하고 특히 청년층의 생애 첫 차 구매에 대한 추가 보조금 20%인가요? 더 늘린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2025년, 2026년까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한 1조 5천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요. 어떤 기업의 자구 노력과 연동한 인센티브를 좀 확대하겠다. 뭐 이런 발표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미국의 IRA 또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 확대 움직임하고 맥을 같이 하면서 독일 같은 나라들이 국내 2차전지 업계 주요 시장에서의 보조금 검토 소식도 국내 산업의 부활의 어떤 중요한 트리거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근데 국내 전기차 정책 중에 2026년부터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이제 교체하는 그런 구매자들에게 내연차 전환 지원금이라고 해서요. 400만 원을 뭐 추가로 지급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어떤 핵심적인 변화를 통해서 기존의 내연차를 갖고 있었던 고객이 전기차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통해서 어떤 차량 가격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넘어서 내연기관차의 폐차 그리고 신차 구매가 전기차 이렇게 연계를 하게 되면 보조금의 총액이 좀 많이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전기차 구매 가격을 좀 낮춰서 수요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프랑스 쪽에서의 전기차 인센티브에 대한 정책을 보게 되면 프랑스는요, 그 보너스를 통해서 에콜로지크 재편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 증명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소득층한테는 약 한 4,200유로 그러니까 한화로 하면 약 한 7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요. 고소득층에는 한 3,100유로 정도,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지원책을 올해 9월부터 진행을 하기로 그렇게 이제 프랑스의 인센티브 정책이 진행이 되고 프랑스 사례는 사실 유럽 연합 전반의 전기차 전환 정책을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는 그런 사례고요. 2035년에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앞두고 독일, 영국 같은 주요국들도 보조금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유럽 전체를 거대한 전기차 시장으로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프랑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영국도 보게 되면 영국도 이제 보조금 대열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지난 7월 달에 영국 교통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한 대당 1,500파운드에서 3,750파운드까지 보조금을 주기로 했어요. 재도입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300만, 약 한 300만 원 좀 안 되는 금액에서 700만 원 정도까지. 그러면서 8월부터는 거기에 해당하는 적격 모델을 공개했는데 4개 종류의 적격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차량을 살 경우에 1,500에서 3,750파운드를 지급하겠다라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에 독일은 2030년부터 렌트카하고 대기업에 대한 내연기관차 구매 금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럽의 자동차 시장은 기업의 플릿이 전체 수요의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렌터카하고 대기업은 기업 플립의 60% 비중입니다.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면서 2035년에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에 앞서서 수요처를 전기차로 강제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확대는 2차전지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겠죠, 당연히. 그리고 우선 보조금은 전기차 구매 비용 부담을 줄여서 소비자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의 필수적인 2차전지 셀이라든지 소재에 대한 전방 산업 수요를 직접적으로 증대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수요 증가는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생산량 늘릴 거고요.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생산 단가를 낮출 거고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죠. 특히 배터리 3사라든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같은 핵심 소재 기업들의 수요에 당연히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안정적인 수요가 진행이 되면 기업들의 어떤 차세대 배터리 기술과 또 생산 시설에 대한 확충, 거기에 R&D 투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주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포스코 그룹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포스코 그룹은 수직 계열화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짜여진 군단처럼 원료 확보부터 소재 생산까지 모든 걸 한 그룹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룹의 주주사인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2차전지 사업의 어떤 뇌에 해당하는 곡관 역할을 좀 하거든요. 특히 이제 주목할 건 리튬 사업이죠. 올해 아르헨티나 염호하고 광석 리튬을 통해서 상업 생산 본격화되는 그런 원년으로 보고 있어서 리튬 가격 변동에 대한 방어력이 좀 뛰어나고 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 당연히
당연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최근에 북미에서 리튬에 대한 직접 추출 기술 상용화에 나서면서 원료 내재화에 사활을 좀 걸고 있는 그런 그룹이죠. 또 포스코 퓨처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재하고 음극재 동시에 생산하는 독보적인 기업인데요. 그룹이 확보한 니켈이라든지 리튬 같은 걸 바탕으로 해서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고, 자회사 포스코 MC 머티리얼즈의 침상 코크를 활용해 가지고요 음극재를 생산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포스코 퓨처엠이고, 포스코 퓨처엠이 이 양극재 음극재 다 하다 보니까 특정 소재에 쏠리지 않는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안정적인 실적을 뒷받침하는 그런 원동력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 포스코 퓨처엠이고, 포스코 그룹의 투자는 사실은 안정성에 좀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의 급등락이라든지 또는 공급망의 불안이라든지 또는 외부 충격에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다라고 하면 긴 호흡으로 2차 전지 시장의 성장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포스코 그룹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포스코 그룹에 있어서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포스코 홀딩스거든요. 포스코 홀딩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일봉 차트인데요. 포스코 홀딩스의 일봉이 그동안 검정색 라인이 제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검정색 라인을 밑에 있을 때는 일봉 차트가 검정색 라인 밑에 있을 때는 매매하면 여러분들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하락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정색 라인 밑에 있다가 반등을 하면서 검정색 라인을 치는 구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는 구간이요. 이렇게 쳤을 때 거래량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검정색 라인을 쳤을 때 거래량이 1년 전 거래량 중에서 가장 큰 거래량이 좀 이 부근에서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거래량을 통해서 이 검정색 라인을 뚫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시게 되면 올해 3월 달에 한번 포스코홀딩스가 바닥에서 검정색 라인을 쳤습니다. 쳤을 때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다시 아래로 밀렸고요. 7월 달을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검정색 라인 부근을 왔었는데 거래량을 보시면 어떠해요? 뒤로 가셔서 1년 전 비교했었을 때 거래량, 가장 큰 거래량이 발생하죠. 이렇게 가장 큰 거래량이 발생한 구간에 주가도 검정색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주가의 모양을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치고 올라간 이후에는 이제는 포스코홀딩스라고 하는 종목은 뭐랄까요, 긴 마라톤을 비유하면 이제 마라톤 출발선에 섰다가 땅소리를 듣고 출발을 조그만 그러한 구간에 있는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주가는 검정색 라인 부근에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다음 트리거를 통해서 다시금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그러한 형태의 모습을 포스코홀딩스가 하고 있거든요. 이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오늘 촬영하는 날짜가 8월 27일인가요? 8월 27일인데 오늘 날짜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2차전지의 업황은 그렇게 크게 개선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2차전지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의 이 검정색 라인 부근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2차전지 대부분의 종목은 아니고 2차전지 아직 출발도 못한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검정색 라인 부근에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유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유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이서지의 이런 검정색 라인에 있는 종목들은 보시게 되면 실적이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 정도 되면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구간들이 굉장히 많은 종목들에서 나올 거예요. 이렇게 검정색 라인 부근에 있는 종목들은, 그런 종목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에서 상승 흐름으로 전개됐다가 쉬었다가 트리거를 통해서 다시 상승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물론 단기 매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장기 측면에 있어서 검정색 라인 부근에서 모아가는 전략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단기 매매도 가능하고 모아가는 전략도 가능한 포스코홀딩스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다음 두 번째 에코프로 그룹에 대한 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포스코 그룹에 대한 거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에코프로 그룹은 포스코하고 전략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양극재라고 하는 정말 한 우물만 깊숙하게 파고든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러면서 마침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그런 기업이죠.
거기에 이 에코프로 그룹의 심장은 단연 에코프로 BM이거든요. 세계 최고 수준의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최근 주가 상승의 배경이 2분기에 어떤 시장을 예상치를 뛰어넘는 성공적인 어떤 영업이익이 자리 잡았고, 원자재의 어떤 가격 안정화, 또 유럽이라든지 북미 시장에서의 주요 시장에서의 어떤 판매량 회복이 2분기에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적인 영업이익을 나타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는 현재 안주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 삼성 SDI하고의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헝가리 공장을 건설하고 또 유럽 시장을 본격화하고 있거든요.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든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CNG를 통해서 전구체, 리튬 가공, 또 폐배터리 리사이클 같은 클로즈 루프 에코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원가 경쟁력을 통해서 경영을 정말 잘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에코프로 그룹의 투자는 성장성과 탄력성에 무게를 두는 그런 투자가 좀 필요한 그러한 기업이고 2차전지 시장 회복기에 가장 빠르게 실적이 개선되고요. 주가가 반응할 수 있는 퓨어 플레이어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싶은 분들은 에코프로 같은 이런 기업에 투자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에코프로 그룹의 단연 신장인 에코프로 BM 종목을 한번 차트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에코프로 BM의 일봉 차트입니다. 앞서 보셨던 포스코 홀딩스하고 어때요? 차트 모양이 비슷하죠? 맞습니다. 올해 3월 달에 검정색 라인 부분은 터치는 하지 못했지만 최근 들어 보게 되면 여기 부분을 좀 확대해 볼게요. 약간만 확대하면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데요. 여기 확대했었던 부분을 보게 되면 대량 거래량이 나왔는데 1년 전, 과거 1년 전에 비해서 가장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검정색 라인을 터치를 했죠. 그런데 앞서 보셨던 포스코홀딩스는 이 빨간색 장대 양봉이 이렇게 검정색을 뚫고 올라가서 봉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의 봉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검정색 라인 부분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에코프로 BM은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 검정색 라인을 뚫지 못했다라는 거죠. 대량 거래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정색 라인을 뚫지 못했다. 이 얘기는 검정색 라인 부근에서 지금 놀지만 언젠가는 요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에코프로 BM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앞서 에코프로 그룹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에코프로 BM이지만 포스코홀딩스하고 조금 다른 맥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은 단기 매매를 지금 하시면 안 되는 그런 구간이고 모아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하면 검정색 라인 아래로 떨어졌을 때 모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한 종목이 에코프로 BM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반기에 주목해 볼 만한 2차전지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올해 하반기에 2차전지 시장 전망의 어떤 핵심 키워드는 사실 리튬, ESS, 탈중국, 유럽의 환경 규제 이 네 가지인 것 같아요. 키워드가요.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종목 분석에 앞서서 하반기 시장을 움직일 어떤 세 가지 핵심 동력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리튬 가격이 반등하면서 재고평가 손실로 고통받았었던 소재 기업들의 어떤 수익성이 극적으로 좀 개선이 조금씩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AI 센터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서 ESS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전기차 수요 둔화를 상쇄할 정도로 새로운 성장 에너지로 지금 ESS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미국의 IRA라든지 또는 대규모 감세 법안인 OBBBA라고 하는 중국을 정말 배제하고 한국 기업들에게 공급망의 어떤 핵심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어떤 절호의 기회를 좀 제공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고 또 유럽연합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급형 모델을 지금 유럽에서는 굉장히 크게 내고 있고 또 전기차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기차 생산이라든지 판매 확대로 이어질 수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요 네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잘 탈 수 있는 기업이 하반기 시장의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술과 정책 그리고 실적을 모두 잡을 종목으로 저는 첫 번째는 기술 초격차를 통해서 안정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삼성 SDI가 올해 하반기서부터 해서 계속 쭉 우상향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삼성 SDI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무리한 저가수주 경쟁 대신에 압도적인 기술력 그리고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을 추구해온 그런 기업이고요. 그 결실이 올해 하반기서부터 좀 나타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재고 조정을 마친 BMW
또 아우디 같은 유럽의 프리미엄 고객사를 통한 삼성 SDI만의 P5 배터리 출하량이 본격적으로 반등하면서 실적 개선을 좀 이끌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의 열풍을 통해서 최대 수혜주 중 하나로 고부가가치 제품인 ES 부분에서의 매출도 가파르게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그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의 가동도 임박했고요. 이 가동이 아마 2027년 정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해서 가장 앞서 나가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하반기 관련되어 있는 성과가 좀 가셔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업 가치의 재평가가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동종업계 대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PBR을 갖고 있어서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현재로서는 좀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삼성 SDI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서부터 좀 잘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둘째 기업은 탈중국 정책의 독보적인 수혜주, 포스코 퓨처엠이죠. 앞서 말씀 좀 드렸는데요. 미국이 중국산 흑연에 대한 관세 부과를 본격화하면서 포스코 퓨처엠이 배터리 소재 기업 중에서 가장 확실한 정책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천연 음극재 그리고 인조 흑연 음극재를 대량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고, 전 세계 음극재 시장의 90% 이상을 좀 장악을 하고 있는 중국을 대체할 유일한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회사가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북미 고객사들의 어떤 러브콜이 하반기서부터 실제 대규모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룹 차원에서도 리튬이라든지 니켈을 활용한 양극재 사업에서의 시너지도 본격화할 수 있고, 현재 인조 흑연 공장 건설하고 있는데 단계적 가동을 통해서 생산 능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비중국 음극재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잡을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포스코 퓨처엠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하반기 이후서부터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좀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차전지 섹터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종목들이 함께 오르는 파티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진짜 실력과 명확한 성장 동력을 갖춘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고요. 하반기부터는 기술력이라든지 또는 정책 수혜주, 거기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명확한 투자 포인트를 가진 기업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믿고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분명 힘든 시기를 이겨낸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제원탑에서 또 부자들의 공부방에서 매일 여러분들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매달 10일씩, 그러니까 8월 10, 8월 20, 9월 30, 8월 30 또는 9월 10, 9월 20, 9월 30 이렇게 10일 단위로 특강을 하고 있거든요. 그 특강을 통해서 오늘은 맛배기 형태의 어떤 기업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렸다라고 하면, 특강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무료로 특강이 진행이 되니까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특강 여러분들 참여하신다라고 하면 좀 더 알찬 내용들을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좋은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